안녕하세요. 2018년 제3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전력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업 나가기 앞서 문제 풀어드리기 앞서 전력공학이 어떻게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저희가 진행을 할게요. 자, 전력공학은 지금처럼 발전, 자유가 발전이고요. 이 부분이 발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송전이고요. 이게 배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요 송전 파트 있죠? 송전 파트에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오죠. 11개에서 12개 정도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수전 설비는 일반적으로 한 6개 내지는 많게 나오면 7개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발전에서 2개 내지는 3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송전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송전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전 파트는 덜 나온다, 적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예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뒤통수 맞습니다. 종종 4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공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수가 몇 개? 15개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요게 베이스로 깔리지 못하면 나머지 과목에서 개수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수학 과목 회로라든가 또는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이죠. 수학 과목 개수 올리기가 힘드니까 요 전력공학과 설비기수위 기준 같은 경우에는 15개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전력공학은 조금만 열심히 잘 하시면 제가 볼 때 한 18개는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자, 21번 문제. 변류기 수리 시 2차 측을 단락시키는 이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류기라고 하면 CT가 되고요. 우리 변압기 PT, 계기형 변압기, 계기형 변류기 PTCT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차 측 전압이 110V, 얘는 2차 측 전류가 5A가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수치도 시험 문제로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점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T 같은 경우에는 점검시 2차 측보다 2차 측을 단락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자, PT는 2차 측을 보다 개방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왜 단락하고 왜 개방할까라는 거죠. 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CT라는 건 뭡니까? CT라는 건 큰 전류, 대전류라고 할까요? 대전류를 뭐로 바꾸는 겁니까? 바로 소전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자, 1차 측 전류가 I1이고 2차 측 전류가 I2라고 하면 당연히 전류는 얘가 무진장 크겠죠? 맞죠?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수비 알파는 NN 적고 첨자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하죠. VV 적고 첨자는 2분의 1. 자, II 적고 첨차는 얘는 1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요 건수비는 결국에 요렇게 한번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는 V1 I1 이코르 V2 I2가 되니까 결국에 뭐가 된다? P1 이코르 P2. 자, 요게 에너지 보존 법칙 식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2차 측 전류가 작아지는 거죠. 2차 측 전류가 작고 1차 측 전류가 큽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자, 요 두 놈이 서로 같아야 되죠? P1과 P2가 일정하게 같으려고 그러면 자, 반대로 얘가 작아지는 것만큼 얘는 커져야 되고요. 얘가 커지는 것만큼 얘는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커진다? 2차 측 전압이 고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2차 측이 뭐가 되니까 고전압이 돼요. 고전압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개방을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2차 측 단자에 최대 전압이 걸리는 거죠. 우리 개방 시는 최대 전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 전압 때문에 2차 측 코일이 소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차 측을 단락한다. 우리는 단락한다는 건 뭐야? 2차 측 전압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2차 측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가 되니까 코일이 소손되지 않겠죠. 그래서 2차 측에 걸리는 과전압을 방지해주는 의도로서 우리가 점검 시 2차 측을 뭐한다? 단락해준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PT는 점검 시 뭡니까? 개방해줍니다. 왜 개방을 해줘요? 자, 이번에는 반대죠. 자, 이때 PT 같은 경우에는 뭐다? 고전압이 뭐로 가는 겁니까? 저전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전압 V1이
저전압 V2로 가는 거니까 V2. 자, 이때는 요렇게 입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쪽에서 볼까요? 자, 얘가 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작은 거죠. 그러면 얘가 크고 얘가 작은데 얘가 일정하려고 그러면 자, 여기는 작아야 되고 여기는 커야 되겠죠. 이래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건수비에 대한 특성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에 뭐야? 2차 측 전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전류가 나온다? 대전류가 나옵니다. 2차 측이. 그러니까 대전류니까 이 대전류가 만약에 단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소손이 되겠죠? 그럼 전류가 커져서 소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된다? 2차 측을 개방하면 뭐가 제로가 되는 거야? 2차 측 전류가 제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PT는 2차 측을 개방하고 CT는 2차 측을 단락시키는 이유는 바로 뭐다? 요 건수비에서 나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준하여 2차 간의 과전압과 그 다음에 대전류의 관계를 가지고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고요. 제가 수업 나갈 때 표는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다? 좀 많이 봐달라라는 뜻으로 저희가 올려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점검식 CT는 뭐다? 2차 측을 뭐한다? 단락시킨다. 자, 이러한 이유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다음 수업부터 이런 문제 보면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종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22번. 자, 1년 중 365일 중 185일은 이 양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자,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고 했을 때, 자, 그 365일 중에서, 그걸 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1월이고, 1월. 그리고 여기가 12월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그 시기가 있겠죠. 바로 장마철. 자, 대개 이제 6월 말서부터 6월 말 6월 말서부터 언제까지? 8월 말까지. 맞죠? 요 한 3개월 정도, 90일 조금 넘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시기를 우리는 물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해서 요거를 풍수기라고 합니다. 풍수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늘려요. 조금 더 늘리면 결국에 뭐가 된다? 약 3개월 정도 더 늘려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수위가 나오는 거죠. 평수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요걸 조금 더 늘려요. 기간을 조금 더 늘려. 약 3개월 기준으로 잡죠. 기간을 좀 더 늘리면 요거를 저수기라고 하고, 그거를 좀 더 눌러요. 좀 더 늘려. 며칠 안 남겠죠? 그러면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 갈수기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표를 하나만 볼게요. 자, 우리가 유황곡선에서 유황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량, 그 다음에 평수량, 그 다음에 저수량, 갈수량이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기간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내는 거고, 자, 풍수량은 1년을 365일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95일 정도는 장마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90일만큼은 뭐다? 굉장히 풍부한 유량을 갖고 있다라는 그 시기를 우리는 풍수기라고 하고 그때 유량을 풍수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평수량은 절반이죠. 그래서 185일 그 절반만큼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즉 절반 이상의 유량이 확보되는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수량, 그냥 평균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수량은 물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빠진 그 수위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그 수위보다 높은 그 시기를 뭐로 잡는다? 저수량이 되고, 갈수량은 흔히 말하는 가뭄이 든 겁니다. 그러면 가뭄이 들었던 그 시기가 아주 길진 않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게 바로 355일, 즉 열흘 정도만 가뭄이 든, 내가 쓰질 못한, 농업용수로도 쓰질 못하는 아주 작은 양의 물이 있을 때가 한 열흘 정도가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수량은 물이 풍부하니까 많은 날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날은 바로 뭐다? 갈수량. 왜? 그거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거 이상으로 많이 있었던 그 시기만큼에 대한 요소를 잡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시기를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며칠로 돼 있어요? 절반으로 돼 있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요? 평수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시험 문제로 출제가 은근히 나와요.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발전 파트죠. 수력 발전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자, 23번. 배전선의 전압 조정 장치가 아닌 거. 자, 우리 전압 조정 장치는 말 그대로 승합과 강압을 하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합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클로저. 이거는 제페로 장치죠. 제페로 장치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예, 선로에 고장이 발생됐을 때 선로를 열었다가 또 몇 초 후 또는 몇 분 후에 다시 선로를 닫았다가 또 고장이는 또 열었다가 이런 식으로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를 하기 때문에 얘는 선로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예, 그러한 장치 기구일 뿐이지 얘가 뭐하고는 관계가 없다. 전압 조정 장치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고 네 번째 주상 변압기 탭 절안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전압 조정 장치는 말 그대로 뭐가 도는 거예요? 변압기가 회전하면서 그 회전수에 따라서 유기되는 2차식 기전력을 조절하는 장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을 조절할 때는 첫 번째 뭐다? 탭 절안 장치. 우리 단건 변압기 탭을 딱딱딱딱딱 조절해가지고 전압 조정을 하는데 얘는 단계적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도 전압 조정 장치를 통해서 뭐를 조절한다? 전압을 조절해준다. 왜? 부하 측의 부하의 증감이 예, 상시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다. 리클로저. 이거는 제페로 장치입니다. 자, 24번. 발전기 또는 주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널리 쓰여지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발전기 변압기 나오고 내부 고장 끝났습니다. 뭐요? 차동 개전기 또는 비율 차동 개전기, RDR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율 차동 개전기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자, 요게 비율 차동 개전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 1차 측하고 2차 측이 있다라고 하면 자, 1차 측하고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의 비를 가지고서 보는데 자, 이 전류의 비가 일정 비율 여기 보면은 이제 차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비율 차동이라고 하는 거죠. 요 차동 전류의 차에 의해서 트립 코일이 동작이 되는데 자, 이 차가 예전에는 이 비율 차종이 나오기 전에는 차가 존재할 때만 동작이 됐어. 그랬더니 이게 차가 존재할 때만 동작이 되니까 너무 동작이 자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동작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정 비율로 들어왔을 때만 동작되게끔 만든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율 차동 개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발전기,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 비율 차동 끝났어요. 요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상식선으로 그냥 외워지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간단히 봐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가죠. 자, 그림과 같은 등가 선간거리는 몇 메다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기하학적 선간거리를 좀 아셔야 돼요. 기하학적 등가 선간거리. 자, 그러면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철탑에서 나오잖아요. 자, 철탑에서 저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철탑이 있고 여기 전선, 여기 전선, 여기 전선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전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수평 배열이 됐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 그리고 요게 다 다르잖아요. 뭐 요거랑 요거는 같다라고 할 수 있지언정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 세 놈의 평균 선간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평균 선간거리는 왜 나와야 되느냐라는 거죠. 바로 연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로 정수를 평형으로 만들죠. 그러면 선로 정수를 평형으로 만드니까 보이지 않는 기하학적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서로 간에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기하학적 등가 선간거리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걸 연가를 하면 이때 RLCG가 서로 다 같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선은 다 동일한 가상의 공간에서 간격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의 성간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하학적 등가 성간거리는 자, 식이 이렇게 됩니다. 뭐 하나가 더 있으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하학적 등가 성간거리는 n제곱 루트에 d1 곱하기 d2 곱하기 d3 곱하기 땡땡땡땡땡 어디까지 dn까지 요렇게 식이 나오게 돼 있죠. 요 식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배열이 요러한 배열도 있고요. 지금처럼 요런 배열도 있고 또 어떤 배열이 있어요? 이런 삼각 배열도 있고요. 예, 이런 삼각계열 이것도 있고 여긴 D, 여긴 D, 여기가 D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각 배열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 D, 요거 D, 요거 D, 요거 D 그리고 얘는 요거 루트 2D 요거 루트 2D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부 책들 중에서는 이거를 다 외우십시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근데 저는 외우라고 얘기 안 하고 요거를 알고 계시면 수학식이거든요. 여기에다 대입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 거리가 10m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요것도 식에다 대입하면 자 3개죠. 하나 둘 3개 세제곱 루트 그리고 여기가 5m 곱하기 5m 곱하기 여기 10m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5는 튀어져 나오고 여기는 왜 5 곱하기 2니까 5는 하나 둘 3개가 튀어져 나오고 세제곱 루트에 보다 2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개수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래서 제가 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식 요거고 그 다음에 등가 반지름도 동일하게 구해 주셔야 돼요. 등가 반지름은 복도체에서 나오는 건데 자 요게 소도체 반지름 그리고 요 소도체와 소도체 간의 간격 맞죠? 그러면 이 두 도체는 결국에 뭐가 된다? 복도체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이 복도체에서의 등가 반지름, 가상의 반지름을 구하는 식 요것도 같이 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항상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저는 별표 하나 이렇게 쳐놔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연도 이런 풀이 해드릴 때 별표 쳐드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잘 하셨다가 집중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전력 문제는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해주시면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다음 문제 가죠. 자, 26번 문제. 자, 서지파 진행파가 진행이 될 때 그때의 서지 임피던스가 G1이고 선로 측의 서지 임피던스 G2를 뭐 이렇게 선로 측으로 입사할 때 투각에서 B를 나타내. 말 되게 어렵죠.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쉬운데. 결국엔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 서지파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진행이 될 때 요 1차 측 임피던스가 G1이다. 그리고 자 요 2차 측에 대한 요 임피던스가 G2다. 그때의 자 요 변이점 요 점은 우리는 절점이라고 하는데 요 절점이 다른 말로 변이점이 됩니다. 요 변이점에서 반사파와 투가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변이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첫 번째 무슨 개수? 투가개수. 자, 얘는 G2 플러스 G1 그리고 얘는 G2가 된다. 요게 투가개수고요. 그 다음에 반사개수는 뒤집은 거예요. 반사계수는 G2 플러스 G1 그리고 G2 마이너스 G1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는 투가계수, 하나는 반사계수.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투가계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걸 잘 찾아주셔야 돼요. 항상 밑에는 합이에요. 요 부분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포인트는. 요거랑 같은 게 어디 있어요?
2에 2가 붙은 게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에 있다? 예, 바로 2번에 있다. 이렇게 구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 어디에서 전력공학에서 보는 그림은 요 그림이 주로 나옵니다. 요 그림. 요건 이제 주로 어디에서 회로이론에서 나오는 그림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전력공학과 회로이론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저는 요거를 시그마 요거를 로로 적었죠. 예, 전력공학에서는 요게 감마 그리고 요게 베타로 돼 있어요. 똑같은 걸 배우는데 예, 그리스 로마 문자를 좀 서로 상이하게 적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로이론이 이제 제가 주 메인으로 많이 강의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적고요. 반대로 요거는 이제 전력공학에서는 감마 베타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베타로 적으면 나중에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로 얘기를 드립니다. 나중에 위상정수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적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27번입니다. 자, 삼상 송전선로에서 선간 단락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사고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1선 지락사고 그 다음에 2선 뭐가 있습니까? 단락사고가 될 수 있죠. 2선 단락사고 자, 2선 단락사고를 다른 말로 선간 단락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선간 단락사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회로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선 지락됐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1선 지락이라는 건 한 선이 뭐와 대지와 닿는 거죠. 자, 이때 전류를 IG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 나오는 전류는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에너지가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여기 있는 에너지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영상분에 대한 전류가 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나오는데 얘는 뭐로 갔다? 3분의 IA로서 갔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일선 지락사고일 때는 영상분과 정상분과 그 다음에 역상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2선 단락일 때는 자, 2선 단락일 때는 요게 붙는 거죠. 이번에는 요쪽이 이렇게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으면 이때 무슨 전류가 흘러요? 단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요 단락 전류는 비상에 흐르는 전류다 또는 예, 시상에 흐르는 역방향 전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대지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없고 어디로? 예, 요 선과 선 사이로 흐르는 이 전류가 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뭐가 나온다? 예, 바로 영상분은 나오지 않고요. 정상분하고 역상분만 나온다. 영상분은 이때는 제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정상과 역상만 흐른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죠. 이 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로는 얘는 두 개가 항상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락사고일 때 얘를 다른 말로 1선 접지사고라고도 하고 하나는 뭐다? 2선 단락사고 다른 말로 선간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도는 봐주시면 되고 얘는 별로 의미 없고요. 제가 이렇게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만 풀어드리고 넘어가도 되지만 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번에 요게 나왔으면 다음에 이거 나오겠죠. 이렇게 보셔야지 이번에 이거 나왔으니까 나 이거만 볼 거야 라고 하면 나중에 1선 지락 나왔을 때 답을 못 찾겠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28번 볼게요. 자, 송전계통에서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 자, 이때 안정도라는 게 중요하죠. 요건 시험 문제 항상 예, 탑 클래스가 되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안정도라는 게 무엇일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안정도는 결국에 안전 운전 지속 능력이 안전 운전 지속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안정도인데 자, 그러면 이 안전 운전 지속 능력은 결국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전압 변동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사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고는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사고라는 거는 결국에 뭐다? 사고가 났을 때 빠른 뭐가 동작되면 돼요? 예, 빠른 차단기 동작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신속한 동작 또는 고장 전류를 빨리 감지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이 이게 문제예요. 전압 변동. 자, 이 전압 변동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원을 그린다 그러면 전원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원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예, 내부 임피던스가 있죠. 그게 이제 선로에 대한 내부 임피던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등가로 그리면 결국에 저는 이렇게 그려요. 자, 요 부분이 내부 임피던스입니다. 내부 임피던스. 그래서 이때 요 내부 임피던스를 G라고 적으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전체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전압은 입력 전압 얘는 자, 부하에 걸리는 전압 V와 그리고 요 선로 또는 뭐에 전원의 내부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놈을 우리가 2로 작아요. 이거 내부 전압 강화. 그러면 결국엔 뭐다? 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가 제로가 되면 되는 거죠? 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럼 얘 다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부하가 하나일 때는 전류가 작겠죠. 부하가 하나일 때는. 만약에 부하가 여러 개일 때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 전류가 증가합니다. 부하가 여러 개일 때 얘가 증가해요. 그럼 얘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요? 예, 얘가 증가하죠. 왜? 얘가 커지니까. 얘는 그대로예요, 항상. 그죠? 그럼 얘가 커진다라는 건 결국에 뭐야? 얘가 주는 거죠. 이걸 전압 변동이라고 합니다. 전압 변동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220V 전격을 넣어줘야 돼. 어디에다? 부하에다가. 근데 부하가 많아지면 끌어다 쓰는 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전압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떨어진 전압만큼 뭐 해주면 돼요? 발전기 쪽에다 보충을 해주면 돼요. 이러면 전압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면 블랙아웃이 안 생기겠죠. 우리 블랙아웃이라는 건 여러 종류가 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한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뽑아가면 다른 한쪽은 전격 전압 까지의 전압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격 전압에서 돌아야 되는 부하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발전의 즉 그 전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 운전한다라는 건 이런 전압 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 전류는 늘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누구를 컨트롤하면 돼? 얘를 컨트롤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줄이는 방법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 임피던스가 준다라는 건 이건 다른 말로 나중에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보다 단락 전류는 커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다른 문제 또는 다른 강좌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이 전압 변동을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달아야 돼요? 요 리액턴스를 줄이는 뭐를 달아? C를 달아주는 거죠. 또는 조상 설비를 달아줘야 되는 거죠. C가 뭐 어차피 조상 설비니까, 그렇죠? 요런 거 달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얘가 줄잖아요. 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줄잖아요. 용약성을 달아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안정도 향상을 시키는 거는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고속도 재폐로. 자, 이거는 뭐야? 예, 전압 변동에 대한 거고, 이거는 뭐다? 사고에 대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고장 시간 및 고장 전류 적게 한다. 맞고요. 자, 네 번째 전력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 증가한다. 자, 얘를 증가하겠다라는 거죠. 얘가 커지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은 더 심해져요. 얘가 커지는 것만큼 부하 전압이 줄잖아요. 맞죠? 그러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준다라는 건 전압 변동이 심해진 거죠. 부하가 많이 연결될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전압 강화에 의한 손실을 기기에서는 동손이라고 합니다. 동손, 구리에 의한 소리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부하손이라고 하죠. 부하가 많아질수록 더 커지는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손이 작을수록, 이러한 전압 변동률이 작을수록 좋은 전원이다, 좋은 송전 계통이다, 배전 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틀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한 문제인데 하여튼 시험 문제로는 이게 굉장히 잘 나오니까 탑 클래스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29번. 자, 배전 선로의 사고 범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는 거. 자, 사고 확대 방지입니다. 예, 요거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사고 확대 방지. 자, 그러면 개전기를 많이 달아놓으면 돼요. 자, 선택 접지 개전기를 달아준다. SGR 뭐 이런 거 달아주면 좋고요. 자동 고장 검출 장치를 설치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고요. 자, 세 번째 진상 콘덴서를 설치하여 전압을 보상한다. 이건 전압 변동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답이겠죠. 사고 확대하고 상관이 없죠. 자, 4번 특고압인 경우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ASS 맞죠?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음 문제 30번. 자, 화력발전소의 제열기의 목적은, 자, 이거는 이제 제열 사이클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열 사이클입니다. 제열이라는 건 뭐냐면 열을 재사용한다라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과열기로부터 고압 터빈으로 증기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고압 증기가 되겠죠? 고압 증기. 고압 증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고압 증기에 의해서 터빈이 돕니다. 그 돌고 남은 증기를 어디에다 저압으로 보내주는데, 문제는 그 저압으로 가는 그 증기가 너무 압이 약한 거죠. 그래서 그 압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열기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고압으로 나오는 게 다시 제열기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갔죠. 그래서 다시 압을 높인 다음에 저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증기를 재사용하는데 그 증기가 기준치보다 낮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다는 겁니까? 제열기를 달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다? 1번 증기를 가열한다. 요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열기 최근에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꼭 좀 봐주시면 돼요. 제열기하고 절탄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절탄기는 어디에? 우리 굴뚝 안에 남는 잔열을 가지고서 물을 뭐 하는 겁니까? 가열해 주는 거죠. 예열해 주는 거죠. 어떻게 따지면은 예열해서 보일러로 넣어 주는 거, 이걸 절탄기라고 하죠. 그런 거. 그러니까 재가열해 주는 개념. 이 증기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물이 있습니다. 보일러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는 뭐다? 지금 얘기했던 제열기고 하나는 뭐다? 절탄기고. 요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절탄기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다음 문제 가죠. 31번. 자, 송전전력, 송전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선의 손실률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단면적과 송전전압과의 관계에 옳은 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손실을 알아야 돼요. 전력 손실. 자, 손실을 저희는 PL이라고 하면, 자, 요 PL은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역률의 자승에 반비례하며 전력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로의 여기가 R 부분이죠. 단면적분의 L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따라서 전력 손실은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자, 역률의 자승에 반비례하며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따라서 단면적은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답은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 자, 요거 외우십시오. 시험 문제 탑 클래스죠. 왜 이렇게 시험 문제 탑 클래스 다 중요합니까? 라고 하죠. 요 회차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퍼펙을 노릴 수 있는 회차입니다. 전력공학은. 20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2018년도 3회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지만 요거 말고도 이제 앞에 연도에 계속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제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자꾸 체크를 해드리는데 그 중요한 거를 모아서 보시면 요 회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회차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3회 시험이 굉장히 전력공학은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2번. 자, 선로에 따라 균일하게 부하가 분포된 선로의 전력 손실은 말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의 손실과 어떻게 되는가, 뭐 이게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이겁니다. 자, 부하의 가중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있을 경우. 균등하게 있을 때고, 자, 부하의 가중치가 말단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 이런 형태로 됐을 때, 맞죠? 이게 이제 말단 집중이죠? 이렇게 말단 집중으로 되어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좋아 보여요? 당연히 균등한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한쪽으로 모여 있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죠. 그때의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의 측면에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압 강화는, 자, 말단 집중이 균등이 말단 집중보다, 자, 여기를 PL이라고 하면, 자, 요거 다시로 적을게요. 그러면 요거 E 다시, 요거 PL 다시. 자, 그래서 E 다시는 결국에 뭐가 된다? 2분의 1 2가 되고, PL 다시는 3분의 1 PL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외워달라고 얘기를 드려요. 전압 강화는 2분의 1, 전력 손실은 3분의 1로 준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3분의 1이니까 2번에 있다. 그래서 요거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봐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냐면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포인트,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체라는 단어, 그리고 쭉 가다가 인덕턴스는 몇이 돼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등가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의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그 앞에서 기하학적 성간거리와 같은 개념으로 제가 외워달라고 했던 게 있었죠. 바로 요거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얘는 몇 도체? 4도체니까 n이 몇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4. 그래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4제곱 그리고 여기는 R이고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S의 3승. 요거 찾는 게 문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L은 0.4605 그리고 로그 R 2분의 요거 D가 되거든요. 얘는 복도체이기 때문에 R2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0.05 나누기 n이 돼야 되니까 요거 4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얘는 요건 내부고 요거는 외부입니다. 요건 내구, 이건 외부에 대한 인덕턴스인데 이 두 놈의 합인데 복도체 이상일 경우에는 도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요게 n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덕턴스는 줄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나눠주시고 문제의 요지는 얘가 아니라 얘라는 거 지금 요 문제는 요거를 구할 수 있는가를 돌려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예, 답은 4번에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식이에요. 아까 우리 보여줬던 거.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제가 하나 페이지 넘긴 겁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개년 한 회치가 되지 요거를 한 3, 4년 개치를 이제 자기가 다 잡아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건 이렇게 접근하고 저건 저렇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다음 문제. 자, 34번.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한도를 넘는 양과 상관없이 즉시 동작하는 거. 이건 즉시가 중요하죠. 즉시. 바로 동작되는 계정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순환시 계정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동작 전류가 있고요. 동작 시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동작 시간이 요게 동작 시간이고 요게 전류입니다. 전류와 상관없이 즉시 동작된다라는 건 시간이 짧아야 되겠죠.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순환시가 되는 거죠. 순환시. 요 환이 아니라 한이에요. 순환시 계정기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정한 시간 후에 시간 후에 동작이 되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정해진 시간 이후에 동작된다. 정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차단기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2배의 전류에 2분 이내에 동작돼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간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볼 때는 이 정한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ELB 같은 경우에는 뭐 0.03초 전에 이내에 동작돼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순환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한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환시는 뭐냐면 동작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반환시에 3번 내려왔죠? 밑으로. 예, 요게 반환시. 그래서 동작 전류에 따라서 시간이 반비례해서 동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작 전류가 크면 결국엔 보다 빨리 동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솔직히. 이게 제일 잘 나오죠. 반환시성 정한시입니다. 말이 제일 길어요. 반환시성 정한시는 동작 전류가 클수록 빨리 동작을 해요. 하지만 동작 전류가 작을 때는 뭐가 된다?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정한시와 반환시를 합쳤다라고 해서 반환시성 정한시 계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 같이 보시고 이 내용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마지막 게 잘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은 순환시가 나왔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뭐다? 반환시성 정한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번째로 물어보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35번. 자, 우리나라에 많이 채용되고 있는 가스 절연 개폐기 설비 GIS의 특징으로 틀린 거. 자, 이게 이제 GIS가 우리 흔히 말하는 GIS 변전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GIS 변전소는 유입 변압기와 자, 그다음에 플러스 GIS라고 하는 설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GIS가 또 남았는데요. GIS에서 이 GIS의 S는 뭐냐면 가스 인슐레이션, 가스 절연 서브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GIS 변전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GIS에서 요거는 뭐냐면 스위칭이죠. 스위칭. 스위칭 기어라고 해요. 스위칭 기어. 그래서 어떠한 통 안에다가 개폐를 할 수 있는 스위치 기어를 넣어놓고 그 스위치 기어와 단로기와 그 외적인 뭐 PTCT 같은 거를 같이 넣어놔요. 그거를 우리는 GIS 설비라고 하는데 그 안에 SF6라고 하는 가스를 일정 수준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개폐할 때 뭐가 발생되지 않는다? 아크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쭉 보시면 되는데 뭐 절연에 대해서 비교적 소형화할 수 있다. 굉장히 작아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공기의 몇십 배 정도의 절연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이 적고 충전물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안정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스 압력에 대한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면 내부 점검 및 부품 교환이 번거롭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스를 집어넣기 때문에 점검하려고 하면 가스를 다 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가스가 싼 게 아닙니다. 좀 비쌉니다.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좀 비싸고. 그 다음에 4번, 한랭지 산악 지방에서도 액화 방지 및 산화 방지의 대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요. 필요하겠죠? 답은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 그런 감각적으로 딱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36번. 자, 송전선로에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자, 우리 복도체라는 거는 두 선을 이렇게 나란히 가게 만드는 게 복도체죠. 그래서 하나의 큰 선을 쓰면 이거는 이제 중량도 커지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복도체를 쓰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 이런 굵은 전선의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굵은 전선의 효과. 그러면 이 굵은 전선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뭐다? 코로나 현상이죠. 자, 코로나라는 건 뭡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전선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나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복이 없어요. 피복이 없는데 어떻게 절연합니까? 바로 공기가 절연을 해줍니다. 즉 공기가 피복이 돼서 공기의 절연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기의 절연층 안에 습도라든가 기압이라든가 또는 뭐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기의 절연층이 국부적으로 한 부분적으로 소손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코로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코로나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코로나 임계 전압을 높여야 되는데 이러한 코로나 임계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굵은 전선을 씁니다.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굵은 전선을 쓴다고요. 그러면 이 굵은 전선을 요렇게 쓰는 게 있고요. 요렇게 쓰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적이지 않으니까 요 복도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도체가 나오면 코로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복도체 말고 코로나 현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굵은 전선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항상 커플로 묶여요. 코로나 현상과 복도체는.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냐면 코로나 발생을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코로나 임계전압과 코로나 손실에 대해서 식을 가져왔는데 이걸 다 외우면 좋은데 요 임계전압 식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M0 매크론 정도 원형이냐, 그 다음에 M1 이거는 이제 공기 중에 습도가 얼마나 많이 포함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압과 관련된 거고요. 이때 D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D가 직경이죠. 직경. 그래서 요 직경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 굵은 전선을 쓸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경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임계전압이 커지니까. 임계전압이 커지면 코로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뭐 이거는 답 이겁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하나하나씩 다 해드려야 됩니다.
뭐 관연도 많이니까 그냥 답만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관연도만 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준비하셔야죠. 자, 37번. 송배전 선로의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아닌 것. 자, 우리 전선의 굵기는 단면적이죠. 자, 얘는 결국에 우리가 P코로 I자승 R에서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 요거랑 요거 자리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I자승 로 L 전력 맞죠?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허용 전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 있죠? 예, 그때 허용 전류가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요 단면적이 결정이 되는 거고, 당연히 요 P 안에는 전압도 들어가니까 전압 강화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기계적 강도도 중요하겠죠. 부하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하에 흐를 수 있는 전류가 중요한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배전 선로의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아닌 거 아주 간단하게 4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가죠. 자, 38번. 기준 선간 전압 23kV, 기준 삼상 용량 5000kVA 한 선의 유도 리액턴스가 15ohm일 때 퍼센트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가지고서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얘는 입력 전압 요거에 전압 강화 IG 그리고 곱하기 100. 자, 요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입니다. 자, 이때 요 전압 있죠? 요 전압은 당연히 상이니까 얘를 선간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이때 요 전류는 자, 결국에 뭐가 된다? 루트 3 V 요거분의 P가 되죠. 왜? P는 루트 3배 여기서는 피상전력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요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I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밑에는 V의 자승, 그리고 여기가 P, 그리고 여기는 G, 그리고 여기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근데 요 놈과 요 놈을 저희가 뭐로 바꿔요? 얘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고 얘를 킬로볼트로 바꾸는 형태로 단위 환산을 하면 자, 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10 V의 자승, 여기 P, 여기 G.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뭐다? 요 두 P와 V에 얘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들어가고 얘는 킬로볼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자, 대입하시면 자, 여기가 10이고요. 자, 이때 전압이 몇입니까? 23 킬로. 예, 요놈의 자승. 그 다음에 P가 몇이에요? 5000. 하나, 둘, 세 개. 곱하기 얘 임피던스가 15. 자, 요거 계산기 찍으면 14점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요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안 외워도 됩니까? 예,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 대한 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계산할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래서 식은 요렇게 나와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식이니까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로 들어간다? 다 요거 킬로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간단히 봐주시면 됩니다. 예, 요걸 되신 분들은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자, 39번. 자, 망상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우리가 배전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그림으로 한 번만 봐볼게요. 자, 배전 방식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 가지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어촌에서 주로 쓰는 거고, 두 번째 배전 방식은 뭐다? 예, 환상식이 있습니다. 루프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할 때 쓰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수도권 내에서 쓸 때는 이런 환망식을 쓰고, 이 환망식에다 이 방사상, 방사상 즉 가지식을 병영해서 쓰는 겁니다. 이래야 고장 났을 때 고장을 신속하게 분기할 수 있습니다.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지로 들어오면 두 가지 저압 방식을 쓰는데, 첫 번째는 뭐다? 뱅킹 방식이 있어요. 뱅킹 방식은 변압기를 모읍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모아서 그 변압기 내에 있는 그 전체의 전력을 은행처럼 쓰는 그런 형태를 뱅킹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변압기죠?
예, 변압기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뭐다? 뱅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예,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다른 변압기도 같이 연동해서 고장이 납니다. 이걸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캐스케이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둔다? 이러한 구분 퓨즈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러한 단점이 있고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예요. 캐스케이딩. 얘는 캐스케이딩 현상이 일어나요. 뱅킹. 이걸 캐스케이딩. 사고가 확대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방식을 씁니다. 자, 네트워크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도심지에 많이 쓰여지는 지중선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방식을 우리는 네트워크 배정 방식이라고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감전의 위험성이 나머지들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거 빼놓고 다 좋아요. 그거랑 또 하나가 있다. 시공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감전의 위험과 시공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빼고는 다 좋아요. 뭐 연계 방식으로서 굉장히 좋고, 신뢰도가 좋고, 전압 변동률이 적으면 다 좋은데 딱 두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와, 예, 인명에 의한 감전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쭉 보면 옳은 거 보시면 3번이 되겠죠. 방사상. 자, 방사상은 아까 말했던 가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지식 방식보다 무정전 공급의 신뢰도가 높다. 망상이라는 게 네트워크죠. 그래서 무정전 공급의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40번 문제, 전격 차단 용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170kV이고 전격 차단 전류가 50kA일 때 우리 차단기 전격 용량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자, 차단기 전격 용량은 PS는 자, 루트 3배의 전격 전압 곱하기 예, 단락 전류죠? 예, 그리고 얘는 여기가 키로고 여기가 키로면 상관이 없는데 키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 메가 볼트 암페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격 전압이 몇이다? 170. 그리고 단락 전류가 몇입니까? 예, 50. 요거 키로 뺐습니다. 그러면 10의 6승이 사라지는 거죠. 요거 계산기 찍으면 돼요. 그러면 요게 14,000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근접한 거 찾아주시면 돼요. 답은 몇 번에 있다? 예, 3번에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온법이고요. 예, 퍼센트 임피던스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온법으로 많이 내겠죠. 답은 3번. 어렵게 나오면 2번으로 나오는데 저게 이제 좀 어려운 경우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1번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예, 저희 전력공학 20문항 관련돼 있는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아마 이제 오늘 뭐 저한테 이제 첫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런 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관연도라고 해서 다 문제답으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관연도 반도 내용 설명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가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조금이라도 공부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 뭐 2주 정도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잘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 다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와야 될 것들을 따각따각 이렇게 잡아드리면 그거 잘 보시고 집중적으로 보시고 관연도는 필기는 5개년치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시험 보는 그 회차에서 3개년치를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한 번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실기는 또 이제 실기 됐을 때 실기 패턴으로 좀 공부하시면 되고 우선 필기부터 붙어야 실기를 볼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원리 원칙대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관연도 반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합격선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실기 때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수업은요.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